모든 만남은 우리 삶의 새로운 문을 열어준다.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법과의 만남.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법으로 인한 모든 고통 제가 싹 이별하게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과거를 공부하라.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웃음은 강장제이며 안정제이며 진통제이다. 우리들의 법의 만병통치약, 웃음을 담당하는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법. 오늘은 또 이렇게 아주 진중한 한마디로 시작을 해봤는데 네. 만병통치약 네. 크리스가 있어서 이렇게 웃고 시작을 하는데 좀 아쉽다면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5월 마지막 주 국회가 이제 딱 어떻게 보면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21대 국회와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입법 성적이 가장 좀 궁금한데요. 그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 7천여 개, 역대 최대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9,500건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 법률에 반영된 법안이 약 8,500건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법안도 있는데 약 16,000여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들의 법도 1년 넘게 법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중에서 통과된 것도 있고 폐기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우법을 거쳐간 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법과 관련된 것 말고 주목할 만한 순간들도 있었죠? 그렇죠. 21대 국회 개원 때는요. 정말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요. 온택트 국감을 한 것도 참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네요. 또 기억이 나는 게 안내견 조이가 최초로 본회의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21대 국회의 끝을 함께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제 물론 중간에 잠깐 이 법 프로그램을 떠났다가 부활하게 됐잖아요. 예. 전민기의 컴백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컴백 환영하고. 네, 환영합니다. 22대 국회는 이제 22대 국회는 우리 모두 끝까지 함께하는 그렇죠. 걸로 기대를 해보고요. 끝날 때까지 끝나기 아니라고 하죠.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여러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중에 장애인을 위한 법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월 1일에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줄여서 이동약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객시설과요,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 방해 행위를 하면은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죠. 주차 방해 행위 어떤 게 있을까요? 주차 구역 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물론이고요.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아서 진입로를 막는 행위도 안 됩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사실 차량을 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중주차도 방해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잠깐 정차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잠깐의 정차도 불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우리 사회의 약속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 불법 주차나 이동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바로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연락을 하거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꼭 신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른 척 넘어가다 보면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분은 사용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켜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개정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모습들 이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는 특급 전문가와 함께할 응답하라 21대 국회 시간인데요. 오늘 주목할 통과법 또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 법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출생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그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나왔으니까 출생증명서가 없는 거죠. 119 구급대원의 구급일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한 해에 몇백 명씩 해외 입양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국내 입양이 아동한테 더 유리한 좋은 환경이에요. 외부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마음의 준비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들 하세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분, 미혼모가 행복할 권리를 만들어가는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 대표님은 수많은 비혼모의 데모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도 될까요? 아유, 데모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게 해달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나왔던 그 때가 있어요. 2006년에서 2010년 그 정도인데요. 그 이전에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우더라도 몰래 숨어서 키웠어요. 근데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나온 우리 엄마들이 있고, 이 엄마들을 저희는 미혼모의 1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들이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친구로 지내고 같이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데모 말고 친구로서 예. 예,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근데 벌써 그 5월,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인데 아무래도 더 바쁘실까요? 요즘 어떠세요? 뭐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저희는 한부모 가족의 날도 있고 입양의 날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바쁘게 보냅니다. 근데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인데 이거 아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원래 5월 11일이 그러니까 입양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 입양은 이렇게 미혼모들은 굉장히 가슴 시린 단어예요. 왜냐하면은 아이를 입양 보낼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아이를 키웠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입양의 날에 입양을 이렇게 홍보하기보다는 원 가족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그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을 저는 싱글맘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2011년부터 캠페인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부모 가족의 날 행사도 하고 또 입양의 날도 행사하고 그래서 5월은 언제나 바쁘게 보냅니다. 아, 그래서 바로 한부모 가정의 날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군요. 우리 대표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일단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처음 리처드 부어스 박사에서 출발한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리처드 보아스 박사님 이제 미국인이고요. 그러니까 안과 의사였는데 의사를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한국인 여자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모국이니까 한국을 와봤던 거죠. 와봤는데 미혼모 쉼터에 가니까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입양 보내면서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분이 들었던 생각이 내 아이의 어머니도 저렇게 슬퍼하면서 우리 아이를 보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길 원한다면 키울 수 있게 돕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부 유관기관에 찾아다니면서 미혼모를 돕자라고 열심히 설명을 하고요. 또 이분이 한 것 중에 큰 것이 그때만 해도 미혼모에 대한 연구가 없었어요. 정책 연구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아주 거액의 연구 기금을 기부해서 정책을 연구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걸 통해서 비로소 미혼모 지원 정책이 탄생을 했어요. 그러다 이분이 2012년까지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한국민들이 한국의 미혼모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리하고 미국으로 가셨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그 청소년 부모 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이 방송 이후에 좀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방송이 저는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미혼모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어떤 드라마에는 그러니까 감사패를 저희들이 막 드린 적도 있어요. 오. 예.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호의적으로 다뤄주고, 그러니까 2010년 이때만 해도 저희가 거래나가 캠페인을 하잖아요. 그럼 나이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거 한다고 막 혼내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탈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키우니까 힘들겠다,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느낍니다. 그러시군요. 확실히 시대가 변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영란 대표님을 모신 이유도 이 미혼모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응답하라 21대 국회. 21대 국회가 응답한 오늘의 통과법 주제는요. 아이야, 넌 혼자가 아니야입니다. 크게 아동 유기 등을 막을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과 입양 관련 법이 되겠습니다. 입양 아동 관련된 학대 사건, 정인이를 비롯해서 또 아이를 야산에 버렸다는 아주 끔찍한 뉴스 보도도 저희가 자주 접했는데 그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좀 어떠세요, 심정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정인이 사건 기억하실 거고 정말 충격적이었고, 근데 저희들이 주로 접하는 엄마들은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애 낳았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오고, 특히 나이 어린 청소년들은 모텔 찜질방 전전하다가 저희한테 배고파요 이러면서 연락 오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자주 접하다 보니 이제 좀 노하우가 생겨서 좀 침착하게 이렇게 좀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그 2022년 수원의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에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결과 249명이 사망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미신고만 된 거지 아동 전체가 범죄에 연루된다든지 사망했다고 보기는 힘든 거죠, 대표님? 249명 중에서 그러니까 7월 달에 지자체에서 확인해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그중에 222명은 자연사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신생아의 경우에 그러니까 사망을 하면은 출생 신고를 구태에 하지 않고 그냥 사망 진단서 받아서 장례 절차 치르고 이렇게 두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행이 쌓여서 이 아동들은 그냥 자연사한 아동들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7명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확인을 못하니까 경찰청으로 수사 의뢰를 했죠. 그 중에 범죄와 연루된 그러니까 아동은 7명이었고 20명은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고 수사 종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49명 중에 범죄와 연관되어서 사망한 아동은 7명이었고 물론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7명의 아동이 언론에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마치 수백 명의 아동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좀 착각들 하시고 너무 걱정들도 하셔서 이게 왜 제가 좀 안타까웠냐면요. 이게 대부분 미혼모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가면서 마치 미혼모들이 쉽게 범죄를 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로 비춰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선입견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미등록 아동이 상당수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저희가 좀 인지를 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미등록 아동이 있다는 부분은 사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맞을 것 같아요. 법안에 제도적으로 들어와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등이 통과가 되었고요. 더불어서 입양법도 다시 좀 손을 본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표님, 전반적으로 이런 법 개정 부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출생 기록 관리가 허술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출생 통보제가 도입되어서 기록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었더라면 그런 허술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동의 존재를 부모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범죄가 좀 노출될 좀 위험성이 약간은 있죠. 하지만 이 아이의 존재를 그러니까 이미 공공기관이 알고 있고 다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출생 통보제는
사실 이걸 안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몇 개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던 게 이상한 이제 그런 법이었고 드디어 우리나라도 아동의 출생 기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 법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21대 국회가 응답한 아이야 넌 혼자가 아니야. 그 첫 번째 통과법은 이 아이들은 유령이 아니에요. 출생통보제를 담은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동들을 이제 유령 아동이라 부르고 있는데 김기리 씨 딱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네, 제주도 새 유령 자매 이야기. 아프시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의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됐고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이 교육 같은 것도 못 받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두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고 네. 들었어요. 이 제주 세자매들이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혹시 대표님도 이런 유령 아동 문제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미등록 아동인데 저희가 가장 자주 접하는 경우는 나홀로 출산, 집에서 혼자 출산한 경우예요. 출생 신고를 하려면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그 출생 증명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나왔으니까 출생 증명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다가 그러니까 출생 확인을 요청하는 그 절차를 밟아서 결정을 받아야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몇 달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면 이걸 하지 못하고 애가 2살, 3살이 되기까지 출생 신고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게 돼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119 구급대원의 구급 일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출생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집에서 혼자 출산한 경우에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커서 매우 이것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 대표님께서 이제 일부 법 개정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임주혜 변호사,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 핵심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202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족관계법 개정안의 핵심을 보자면요. 앞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고로 아동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출생통보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상으로 보면은요. 의료기관에서 일단 아이를 출생하게 되면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출생정보를 제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또 지체 없이 시은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이렇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병원에 통하지 않은 출산의 문제점 지적해 주셨잖아요. 이 경우에는 구조, 구급, 활동 상황 일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해서 이런 부분에 좀 개선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명 유령 아동의 수가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령 아동이 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2,000명 중에 1,000명은 실질적 미등록 아동이 아니고 다만 그 통계상 허수가 잡힌 경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나머지 1,000명은 어떤 아동이냐? 베이비박스로 간 아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 저희는 이제 베이비박스가 영아를 좀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는 엄마들은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엄마들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안전하게 아이를 보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거든요. 근데 이 엄마들은 조금만 지원해주면, 그러니까 좀 그 어려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원이 보다 좀 치밀하게 되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좀 생각이 있고요.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는 과정에서 너무 여과장치 없이
그냥 아이를 갖다 놓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하고 또 좀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법이 이제 7월에 시행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하도록 돼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뭐 전민기 팀장이나 임주혜 변호사도 출생신고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해보셨죠? 해봤죠. 전 사실 그때 굉장히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 지금도 가족관계 등록부 같은 거 이제 떼보게 되면은 제 이름 밑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2명이 줄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딘가에 딱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내용을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출생신고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 보통 이 출생신고는 1개월 내에 해야 되고요. 혹여나 이게 하지 않게 되면은 과태료 5만 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 과태료가 5만 원이다. 이 얘기가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네, 대표님 미혼모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미혼모라고 해서 뭐 특별히 출생신고 절차가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데 다만 그러니까 아기 낳고 나서 한 달 안에 출생신고 해야 되니까 그 나가서 주민센터 가기가 쉽지는 않아서 그걸 좀 그래서 대부분 출생신고는 아버지가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기 힘드니까. 근데 그걸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좀 인터넷 출생신고도 좀 빨리 좀 많이 알려져서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참 부득이한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진짜 부모가 사망을 했거나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 지금 해주신 것처럼요. 출생신고해야 되는데 부모 모두 사망을 하거나 하는 그런 예외적이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출생신고 의무자가 없는 경우를 대비한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국적자,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어려운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보육하고 있는 조부모가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구제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4항에 따라서 출생신고 의무자가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정말 이런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게 될 그런 상황이라면은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법이 시행되면 그러면은 출생신고를 병원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1차적인 출생신고는 부모가 하게 되고요. 아기 이름을 지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이름을 지어서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도록 부모가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출생신고하라고 이제 연락을 하고요. 그래도 계속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바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데 제가 그러면 지자체에서 아기 이름을 어떻게 신고할까 좀 고민이 되던데 아마도 아기 이름 비워놓고 이렇게 좀 출생신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출생통보제다. 저희가 또 하나를 배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호출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짚어주시죠.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호출산법 좀 정리해 보자면은 위기의 임산부는 지원을 하고 친생모가 원하면 익명으로 출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지원하는 법이 보호출산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요. 위기 임신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은 2023년 10월 6일에 통과가 돼서 출생통보제법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뭐 경제적, 심리적, 정신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이라던가 그리고 지원 연계와 같은 보호 체계를 정비를 하고 원가적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임산부가 보호 출산을 희망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요.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산 통보제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병원 밖에서 몰래 출산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해서 나온 법이 보호출산법이라는 건데 효과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대표님? 제가 사실 이 보호출산제는 좀 신중하게 도입해야 된다고 계속 좀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출생통보제를 시행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보호출산제를 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몇 개 나라거든요. 프랑스는 현재 익명출산제를 원하는 여성의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민자를 많이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슬람계 여성은 혼외 출산이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불가피한 보호 조치로서 익명 출산제를 택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임신기 여성에 대한 상담과 지원책에 대해서는 정말로 환영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환영하지만 이걸 통해서 아이들을 충분히 그 친부모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이후에 그다음에 출생통보지를 통해서 출생기록 관리도 좀 제대로 하고 그 전제 하에서 보호출산제가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봤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러한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좀 급하게 도입되었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육아정책연구소가 2023년 12월에 발간한 어떤 육아정책 자료를 보니까요. 출생통보제하고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이나 뭐 보호와 지원 이런 여러 분야에 걸쳐서 좀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좀 명시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위기 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 체계를 좀 확대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지원, 자녀 돌봄 지원, 주거 안정 강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필요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임산 취약층의 보호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호출산법 이것도 무의미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보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야, 넌 혼자가 아니야. 두 번째 키워드는 아동 최우선 좋은 부모를 찾아라.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과 제정된 국제입양법입니다. 자, 그동안 뭐 입양아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죠.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해외 입양아들의 슬픈 현실도 저희가 간간히 전해 듣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입양 절차상의 문제 이게 확실히 좀 큰 부분을 차지했겠죠. 그 해외 입양된 아동의 숫자가 2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뭐 한국전쟁 직후에 많이 보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죠. 1980년대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이 일어나던 그 올림픽이 개최되던 그 시점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낸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산업으로서 발달을 하고 아이를 입양 보내는 시스템이 아주 발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큰 문제는 아동의 정말 인생이 좌우되는 문제잖아요. 이 아이가 국내에서 입양될 건지 아니면 국내 아동복지시설로 갈 건지 해외로 입양될 건지 이 중요한 문제는 공공기관이 개입해서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주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개입은 전혀 배제된 채로 입양기관, 즉 민간에서 이 해외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개입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에서 국내 입양을 손봤고요. 국제입양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국내 입양, 국제 입양 모두 이제 민간 기관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담당,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좀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입양 대상 아동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입양 전까지는 일단 지자체가 보호를 하게 되고요. 입양이 결정이 되면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 간 상호 적응을 위한 그런 지원이 마련이 됩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입양 기록을 관리하고 입양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그런 업무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입양법은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그 절차에 따라서 입양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그리고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국제 입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법은 모두 2025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입양 이전에 국내 입양이 먼저라는 얘기인데요. 대표님, 국내에서 입양되는 이 경우가 좀 있습니까? 어떤가요? 있지요. 예. 정말로 훌륭하게 아동을 잘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입양 부모님들 많이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입양을 좀 듣다가 좀 의아한 것은 입양 부모님들은 그러시거든요.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데 아이가 없다고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한 해에 몇백 명씩 해외 입양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흔히 뭐 장애가 있는 아동은 국내에서 입양이 안 되니까 보낸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리고 건강한 아이들이 해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국내 입양이 아동한테 더 유리한 좋은 환경이에요. 해외로 가서 인종이 다르면은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고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입양 부모들은 입양 사실을 알려줄 때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아이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섬세하게 아동을 양육하거든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아동 중심의 입양 정책 하겠다라는 것이 이 두 법의 목적일 것 같은데요.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고 있는 거겠죠? 그럼요. 잘 가고 있습니다. 예. 덧붙여서요. 국내 입양할 때 예비 양부모에 대한 적격 심사나 그런 교육 같은 부분도 참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민간에서 복지부로 이관이 되게 됩니다. 국제 입양의 경우도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대표님, 이 입양을 함에 있어서 그 양부모가 될 분들, 부모님이 되실 분들의 적격 심사나 자격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중요한데 뭐 외부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교육과 마음의 준비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들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입양 부모님이 그 아이가 가지는 상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부모로부터 아주 어렸을 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가지는 어떤 상실감과 방황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이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과정을 이해하면서 아이의 아픔을 같이 보듬으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대한 상담과 교육 또 사후 서비스가 많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후 서비스 얘기하셔서 그런데 이 입양 후 최소 1년간 양부모와 양자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 서비스가 이제 된다고 하는데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양부모가 참 좋다, 어떻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될까 그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입양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분들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많은 부분을 상담하고 교육하고 또 정말 고민이 많으세요. 언제 입양 사실을 알려줘야 되나?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일 때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의 입양법 시행에 있어서 고민할 부분도 그런 부분들일까요? 특히 이제 해외 입양인들이 1년에 1,000명 이상 그러니까 뿌리를 찾고 싶어서 와요. 근데 찾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정말 우여곡절 거쳐서 만나고 감동적인 재회를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외모만 한국인이지 이분은 이미 문화도 언어도 외국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국내에 가져가고 이렇게 만나고 동화되는 과정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후 서비스, 이분들에 대한 사후 서비스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출생 통보제부터 입양까지 저희가 큼지막한 법들을 좀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좀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지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입양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입양을 가는 아이들은 굉장히 극소수잖아요. 네. 거의 다 시설이나 보육원에서 자라야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진짜 단기적인 관심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주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지원이 국가에서 필요하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 페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아이는 먹을 권리가 있다. 아이는 놀 권리가 있다. 아이는 잠잘 권리가 있다. 아이는 꾸지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여러 당연한 권리들을 모든 아이들이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저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들은 참 예뻐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직접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해도 부와모가 함께해도 자녀 한 명을 양육하는 데 드는 경제적인 부분도 말할 것 없고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도 엄청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를 어떤 상황 때문에 혼자서 하고 있는 분들이 그 한부모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 가거든요. 대표님의 이런 활동이라던가 여전히 인식 개선 등을 통해서 누구나 그 아이는 아이대로 그리고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가정대로 행복할 수 있는 누구나 최선의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항상 바라는 게 있어요. 특별하게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 그냥 오히려. 평범한 엄마로 봐주면 제일 좋겠다. 그 가정도 아주 평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게임을 많이 한다고 이제 그런 게 고민이고 이제 그런 가정이에요. 똑같네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고 그렇게 우리 이웃으로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 오히려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아라. 어차피 똑같은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아동의 권리 보장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국회에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임신기 여성에 대한 그 지원과 그 상담 체계, 이것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로 좀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갖추어졌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요즘 현장에서 많이 접하는 어려움은 경계성 인지 장애를 가진 엄마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아이를 양육할 때는 판단력이 조금 좀 부족해서 아이가 좀 약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방임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좀 지원에 대한 저희가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정말 이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눈에 띄죠. 그런 것들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이 또 국회가 할 일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옆에서 또 우리 대표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미혼모 또 비혼모의 친구로서 앞으로의 역할도 저희가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을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우리나라를요,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전체 인구의 10명 중에 6명이 아파트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공동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많죠.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실제로 분쟁도 많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정말 칼불이 날 정도로 아유. 큰 싸움이 나기도 하거든요. 여러모로 참 문제가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뭐 집집마다 막 차가 한두 대 이상 되다 보니까 주차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이중 주차해놓고서 사실은 잠수 타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층 위에 층에서 흡연 아우. 그래서 냄새, 연기가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맞습니다. 이거 얘기 한번 꺼내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진짜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 사연도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따라라따따따라라따따 쭈 친정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 어머 달링 역시 자기는 섬세한 남자 뭐 이런 이벤트까지 준비하고 그래. 아빠, 내 선물은요? 야, 넌 너무 무섭다. 야, 당연히 아들 선물도 있지. 이제 우리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아 봐. 진짜? 나 그럼 우리 집에서 축구해도 되는 거야? 완전 신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안대를 풀어주세요. 좁은 베란다는 이제 그만. 베란다에서 정원으로 이어지는 정원 데크로 나만의 정원이 탄생했습니다. 사생활을 완벽 보호할 수 있는 벽 그리고 정원을 한층 업 시켜줄 난간도 갖게 됐습니다. 우와, 우리 아빠 대박. 너무 좋아. 친구들 불러서 축구해야지. 나만의 정원을 갖는 게 진짜 평생 소원인데 우리 자기 능력자 최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정원 짓고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니냐. 집에서 고기 냄새도 안 나고 마음껏 즐기고. 여보, 근데 아까 관리사무소에 전화 왔던데 무슨 일이야? 별일 아니야. 괜히 시비 거는 거지 뭐. 여기 땅이 아파트 거라고 뭐 우리 정원을 없애라고 하잖아 뭐. 아 진짜? 그럼 우리 정원 없어지는 거야? 아유, 그런 일 절대 없어. 나만 믿어. 내 돈 주고 내가 산 아파트 정원이 누가 건드려? 걱정하지 마. 진짜지? 그럼 우리 한쪽에다가 텃밭도 만들자. 요새 야 채소값이 금값인데 자급자족 하는 거지. 역시 우리 쭈는 알뜰해. 내가 한번 추진해 볼게. 아빠, 나는 수영장 있는 집 갖고 싶어. 수영장도 만들어줘. 아유, 우리 아들 소원이라면 내가 뭘 못 들어주겠어. 우리 아들 수영장 들어가면 물이 다 넘치겠네. 올 여름엔 여기에 풀장 설치하자. 아, 저기요. 더 이상 못 참겠네. 매일 시끄럽게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내 집에서 식구들이랑 오붓하게 밥 먹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참나. 아유 여보, 고기 다 신경 쓰지 말고 고기나 뒤집자고. 2층 아저씨가 우리 집이 부러웠나 보다. 2층에는 이런 정원 없잖아.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거기가 당신네 사유지 아니잖아. 거기 엄연히 아파트 정원이라고. 그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당신네만 쓰면서 그 시끄럽게나 하고. 민폐 가족이 따로 없네. 하하, 내 집에서 이어지는 정원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잠 잡고 있으시오. 말이 안 통하네. 내가 아파트 관리 사무실 찾아가서 당장 철거하라고 할 거야. 저 아저씨 정말 화난 것 같은데 아빠 괜찮아? 진짜 우리 철거해야 되는 거야? 철거하면 동네 망신이야. 내가 얼마나 자랑을 해놨는데. 우리 정원 절대 사수! 누구도 못 건드려. 오늘부터 우리 가족 모두 철통 경계에 들어간다. 단결! 안들. 본격적으로 어쨌든 사연을 좀 들여다봐야 될 텐데 네. 아파트 1층 정원 이걸 자신의 개인 공간처럼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거네요. 네. 2014년 8월이고요. 이 아파트 1층으로 이사 온 A씨가 자신의 집 베란다 앞 정원에 난간, 벽, 그리고 베란다에서 정원으로 이어지는 데크 같은 시설물을 설치해서 독립된 야외 공간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A씨에게 시설물의 철거를 요청을 했는데 A씨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서 이 정원이 그 일부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절합니다. 예, 이에 2층 입주민 등이 A씨를 상대로 시설물의 철거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이 사건은 법원으로 가게 된 사건입니다. A씨가 주장하는 게 자신의 정원이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건데 일부 공용 부분이 뭔가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이제 공용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 집합 건물의 경우에 1층에 위치한 그 정원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공용 부분인 경우라면은 1층 입주민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있는 집합 건물에 살고 있는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1층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A씨의 주장대로 베란다 앞부분이 일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가가 이 재판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양측의 주장을 이제 확실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A씨는 자신의 베란다 앞에 있는 정원이 나만 쓸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주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2004년 12월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부터 1층 세대 베란다의 정원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계단과 지면에 맞닿아 있는 데크가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근거로 자신의 집 앞 정원이 개인 소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와 우리 2층 입주민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것 같은데 반박의 근거는 뭔가요? 그 해당 아파트는 1층 베란다 외부 전면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유지보수 등의 작업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A씨가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부터 이 정원에 있는 울타리 나무에 비료를 주거나 그다음에 울타리 나무 중 죽은 나무를 제거하고 추가로 사철나무를 이제 심어서 재배하기도 했고요. 또 정원에 반범용 적외선 센서를 설치하고 계단과 이 데크 보수도 해왔다는 점을 내세워서 이 1층 정원이 전체 공용 부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역시나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법원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이 재판이 2심까지 갔는데요. 이 1, 2심 재판부는 모두 정원이 1층 세대 구분 소유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로 이 등기가 됐다거나 해당 아파트의 공급 계약서상 정원을 일부 공용 부분으로 정하는 규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2층 입주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자신의 집에서 정원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고 해서
그 특정 공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 A 씨에게는 정원에 설치한 데크, 난간과 벽을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네, 이게 아파트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아주 큰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 그 특정 호실, 뭐 예를 들어서 507호라고 한다면 507호 문 열고 들어가 있는 그 안에 내 집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은 전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유 부분은 오로지 나의 소유이지만 우리가 그 내 전유 부분까지 가려면 엘리베이터라는 공간도 있을 것이고요. 복도도 있을 것이고 공용 현관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용 부분은 모두가 공동으로 여러 세대와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판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라던가 그 앞에 정원이라던가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그럼 뭔가요? 통상적으로 아파트에 있는 그 1층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요, 공용 부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파트 공동 주택관리 규약에 그 사용권이 명시가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등기에 뭐 전용 정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참 아파트 생활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아파트의 공용 공간을 이렇게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왔던 건데 지금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헬스 클럽을 만드신 분이 계세요. 주차 그 자리에다가 여러 예. 가지 헬스 기구를 만들어 놓고 오호. 거기서 이제 사용을 한 거죠. 이런 거는 또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요즘 복도에다가 아이들 미끄럼틀 같은 거 설치해 놓고 키즈 카페 같이 만들어 놓은 것도 최근에 또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거든요.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요, 입주자 또는 관리 주체가 사업계획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주차장을 주차장으로 안 사용하고 헬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복도를 복도로 안 쓰고 키즈클럽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합니다.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운동기구까지 설치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게다가 아파트 공용 공간을 마음대로 멋대로 활용했다가 훼손이라도 되게 되는 경우라면요, 기물 파손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실 확장이라고 하나? 이 복도를 막아서 개인 공간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이죠? 복도를 이제 막아가지고 여기까지 우리 집이다, 그 앞에 물건 같은 거 쌓아놓는 경우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요, 허가받은 건축물에 신고 없이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 증축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또 복도라는 부분은요, 단순히 내가 물건을 쌓아둘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피난 통로로 보기 때문에 현관문을 별도로 볼도에다가 설치를 한다거나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물건을 가득 쌓아놓는 경우에는 소방법 위반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복도에 자전거는 세워도 된다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네, 공동주택인 경우에 계단을 제외하고 복도에 자전거를 이렇게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두면 되고요. 그 복도 폭을 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120cm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봉투, 뭐 휴지통, 유모차 이런 것들 세워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시 보관이 아니라 이렇게 일시적인 보관을 하는 물품들,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어떤 일상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피난이나 소방 그 활동에 장애가 없이 보관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용 공간에 이런 물건을 놨다고 해서 바로 철컹철컹 쳐버리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이로 인해서 물건을 너무 많이 쌓아놔서 정말 피난에 사용돼야 되는데 제대로 피난을 못한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용 공간 서로 좀 배려하는 마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되도록이면 놓지 말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자,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말씀 나눈 것들이 이제 모두의 공간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다가 벌금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오늘 한줄평은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덮어놓고 사용하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굉장히 극단적이긴 한데 어쨌든 귀에 확 들어오긴 합니다.
자, 주의하자는 얘기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용주택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이죠.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모두의 행복이 지켜질 수 있는 법과 함께 다시 찾아오죠.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